최대한 주변 부위 손상을 적게 하기 위해서 조금씩 진입을 하게 돼요. 임플란트를 어떻게 시술하는지 확인해 보고 왔는데요.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한 해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환자들이 한 연간 60만 명으로 조사가 됐대요. 그죠. 임플란트 시술이 정말 보편화가 된 시술이죠. 그렇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를 하는 만큼 임플란트 시술 후에 부작용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거를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비자원에서 보니까 임플란트 구제 피해 신청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요. 사실 임플란트 하면 평생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면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오늘은 임플란트를 실제로 시연해보면 어떻게 식립하고 만들 수 있는지랑 임플란트의 부작용까지 낱낱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임플란트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란 상실된 자연 치아의 기능을 대체하기 위해서 턱뼈 속에 인공 치아 뿌리를 심고 그 위에 보철물을 연결해 가지고 자연 치아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첨단 치과 치료입니다. 임플란트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거든요. 뿌리라고 하는 부분, 임플란트 픽스처, 그리고 임플란트 위에 얹어지는 머리, 크라운이라고 하는 부분, 크라운과 픽스처를 연결하는 지대주, 이 몸통에 해당하는 부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플란트를 심으면 이 밑에 있는 나사선 부분이 실제 턱뼈에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임플란트는 어떤 분들이 하시면 좋으냐면요, 첫 번째로는 저작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분들이 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연 치아와 최대한 유사한 형태로 외관을 회복시켜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변 치아 보호 용도인데요, 일반적으로 치아가 빠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옆에 있는 치아가 쓰러진다거나 위에 치아가 내려온다거나 보호받지 못한 형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활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턱뼈 보존을 목적으로 임플란트를 하십니다. 턱뼈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장님, 자연 치아와 임플란트 치아는 차이가 많이 나나요? 아무래도 똑같을 순 없겠죠. 자연 치아와 최대한 유사하게 만드는 게 임플란트긴 한데, 자연 치아는 치아가 그 잇몸뼈 안에 완충작용을 해주는 치주인대라는 게 있어요. 스프링처럼 생각하시면 되는데, 임플란트는 가장 큰 치주인대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잇몸뼈 안에 임플란트가 강하게 박혀있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되게 딱딱하게 느껴지고요, 마치 처음 새 구두를 신었을 때 또각또각 하는 느낌 받으시고 내 치아에 비해서 씹는 맛이 없어 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치주인대가 없고 있고 차이에서 특성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어요. 임플란트 수술한다고 했을 때 치아 모형이에요. 만약에 수술을 한다면 실제로는 여기다가 먼저 잇몸에 마취를 하겠죠. 이 부분을 절개를 합니다. 보통 잇몸의 제일 가운데 이 부분을 수직으로 이렇게 절개를 해서 이 부위에 내가 수술을 하고 싶다 하면 여기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주변 부위에 잇몸을 절개를 해서 공간을 마련을 해줘요. 이 안쪽에 이제 잇몸뼈가 있는데 겉에 있는 잇몸을 자연스럽게 박리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잘 제껴주는 게 중요해요. 이 부분이 한 번에 잘 제껴져서 내부에 있는 부분이 잘 드러날 수 있게끔 안쪽 부분을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내부를 열어보는 거죠. 뼈가 이렇게 뭐 다 평탄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울룩불룩 할 수도 있고 어느 부분은 높이 솟아 있는 경우도 있고요. 임플란트를 심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도구들을 보여드리면 엄청 많은데, 처음에는 이제 날카로운 드릴을 활용을 하거든요. 단단한 임플란트가 들어갈 수 있게끔 뼈에 이제 구멍을 내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수술할 때 실제 쓰는 엔진인데, 여기에 임플란트 드릴을 삽입을 하고 이 부분에다가 제가 만약에 임플란트를 한다라고 하면 주변 구멍을 내겠죠. 쑥 계속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최대한 열 발생도 최소화하고 주변 부위 손상을 적게 하기 위해서 조금씩 진입을 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안에 임플란트 주변 부위를 뼈의 부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하신다고 보면 돼요. 사이즈가 작은 거부터 큰 것까지 이제 다양하게 있어서 보통은 작은 거부터 조금씩 순차적으로 드릴링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길이도 다양하게 있어서 뼈가 높이가 길다 하시는 임플란트를 크고 굵은 걸 심을 수도 있고, 만약에 짧으시다 그러면 당연히 좀 짧은 걸 심어줘야겠죠. 실제 식립하는 걸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안에 들어가는 이제 임플란트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뿌리에 해당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이제 드릴링을 할 때는 고속으로 전진을 했다면은 실제 임플란트가 들어가는 거는 조금
조금 더 섬세하게 해야 돼서 이제 저속으로 임플란트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임플란트가 실제로 어느 정도 깊이까지 안에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숫작업으로 조금 더 섬세하게 위치를 잡아줍니다. 임플란트가 어느 정도 깊이까지 들어갔는지 우리가 조절을 할 때 조였다가 풀렀다가 하면서 임플란트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를 조절을 해주는 거죠. 픽스처에 해당하는 부분이 뼈 안에 잘 잠기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를 안쪽에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안에 있는 이 픽스처하고 바깥쪽에 있는 나사하고 잇몸 사이를 연결해주는 부분인데, 이렇게 바깥쪽으로 노출을 시키고 잇몸을 이렇게 덮어주게 되면 밖에 기둥처럼 생기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만약에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뼈가 조금 약하다거나 고정력이 좀 잘 나오지 않을 때는 안쪽에다가 완벽하게 이제 묻어주는 나사를 꽂아 놓게 돼요. 잇몸은 확실하게 딱 덮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나서도 내부에 그 픽스처가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떤 힘을 받거나 이래도 임플란트가 잘 고정되면서 굳어갈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임플란트를 어떻게 시술하는지 확인해보고 왔는데요. 별 문제 없이 오랫동안 잘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지만은 부작용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임플란트 주위염인데요.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주위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걸 말합니다. 임플란트 주변 잇몸이 붉어진다거나 양치를 했을 때 출혈이 발생한다거나 통증이 있거나 불편함을 많이들 호소하세요. 임플란트 주위염은 구강청결이 소홀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플란트 하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치아를 갖고 계신 분들보다는 감각이 좀 더 무뎌져서 잇몸에 염증이 조금 생긴 경우에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염증이 조금 더 심해진 다음에 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원장님, 임플란트 주위염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일반 치아가 아니라 보철물이잖아요. 그래서 임플란트 주위염을 예방하는 방법은 사실 아주 특별한 건 아니고 정기적으로 임플란트를 하신 병원에 내원하셔서 체크를 받아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만약에 임플란트 주위염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반적인 칫솔질 외에 첨단 칫솔이라든가 치간 칫솔, 치신 같은 거를 조금 더 활용해 주시면 좋고, 치과에 오시면 스케일링이라든가 잇몸 치료를 해드릴 수 있고요. 필요하면 약품을 처방해서 염증을 줄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발생할 수 있는 흔한 부작용은 임플란트 탈락입니다. 임플란트 탈락이란 뼈 속에 심어놓은 임플란트가 제대로 고정이 되지 않고 골과 유착이 되지 않았을 때, 그럴 때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서 임플란트가 뼈 안에서 빠지는 거죠. 일단은 임플란트 탈락이 발생하면 통증이 발생하시는 경우가 많고 임플란트가 흔들립니다. 정말 심한 경우에는 임플란트 자체가 이렇게 훌렁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유는요, 수술 자체가 숫자의 미숙이라든가 환자분들에게 주의사항을 알려드렸는데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도 탈락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임플란트 탈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치과를 선택하실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여러 군데 비교도 해보시고 숫자의 경험이라든가 숙련도 같은 것들도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임플란트 탈락이 발생했다면 바로 병원에 방문하셔서 의사의 진료를 받은 이후에 재수술을 하시면 무리 없이 회복이 가능하십니다. 세 번째로 흔한 사례는 상악동 감염인데요. 상악동 감염이라는 뭐냐면 윗턱 쪽에 임플란트를 심을 때 일반적으로 임플란트를 심기에 뼈가 충분하지가 않아요. 광대 부분에 텅 빈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는 말을 할 때 이 목소리 공기가 울린다거나 다양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임플란트를 심으려고 보면 뼈가 부족하니까 그 부위에 뼈를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게 보통 이제 상악동 수술이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상악동 수술을 할 때 뼈 이식을 한 부위에 감염이 발생해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게 상악동 감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상악동 감염을 예방을 하려면 당연한 얘기지만은 치료 전에 반드시 사진을 면밀하게 잘 찍어보고요. 상악동 부분에 염증의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항생제 등을 투여하면서 염증을 줄여준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게 안전하고요. 그러려면 확실히 숙련되고 경험이 많은 의료진을 선택하시는 게 좋다고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이 상악동 감염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치과에 얼른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도 좋고, 코하고 관련된 질환이니까 이비인후과하고 협진을 해서 진료를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플란트의 부작용 대표적인 3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런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좋은 병원을 찾는 게 우선이죠. 되게 당연한 소리 같기는 하지만 의료진의 시술 경험이라든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판별할 수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좋은 병원을 찾는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아무래도 발품을 많이 팔아보시고 여러 가지 병원들의 진단도 받아보시고 상담을 하실 때 임플란트 전문 병원인지 그리고 시술한 경험은 많이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임플란트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덜어주고 더 건강한 치아 관리를 위한 일자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